수주랑 실적이 만나는 시점일 때가 저희가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23년부터는 실적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일단 인력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일단 저는 투자자분들이 이런 걱정을 여전히 하셔서 그게 이 조선주 주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LPG 선박도 잘한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 LPG 선박의 국제 기준이 확정되면서 우리나라가 또 이 시장 또한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사들도 봤는데, 이게 사실 친환경 연료가 지금까지 메인은 LNG였고 네. 또 말씀하셨던 메탄올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는 뭐 수소로도 한다고 하고, 또 중간에 그 LPG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LPG와 그 암모니아가 물성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LPG 수송선을 운영하는 해운사를 잘 들여다보시면 암모니아 수송선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암모니아라는 것이 저희가 수소를 가장 많이 옮길 수 있는 그 객체로 인식이 되어서, 이 LNG가 됐건 메탄올이 됐건 암모니아가 됐건 뭐 이런 것들은 다 결국 중간 단계에 있는 에너지이고, 이게 넷제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결국에는 C가 없어야 CO2가 안 나오게 되는 거라, 궁극적으로 저희가 다 가게 되는 게 결국 수소에너지 쪽으로 가는 건데, 그 중간 단계 역할을 이런 것들이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기존의 LPG 선도 워낙 잘 만들고 있었고, 결국에는 수소를 제일 많이 옮겨줄 암모니아도 또한 LPG랑 물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험치도 저희가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그 중간 단계라고 보셨던 그 뭐 LNG, LPG, 뭐 메탄올,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앞으로 이 친환경 선박에 있을 때 어떠한 이 물질 물성으로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선박의 선속이 빠른 업체들은 이미 결정을 조금 한 것 같고요. 그냥 지금은 LNG랑 메탄올로 완전히 반으로 쫙 갈라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LNG는 20년부터 원래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 봤기 때문에 별다른 모험을 하지 않으려면 사실 LNG로 가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툭 튀어나와서 나는 LNG 아예 안 하고 메탄올만 할 거야 라고 머스크라는 업체가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사들이 이거를 아예 안 따라가고, 그럼 너는 해라 나는 LNG 하겠다 이렇게 갔으면 모르겠는데, 또 이 업체가 지금 순위가 한 2등 정도 되거든요. 근데 1등, 3등이 나도 메탄올 발주해야지 막 이러면서 또 발주를 같이 따라서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앞으로 LNG 추진 컨테이너선과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 돌아다니면서 누구의 이 비용이 더 적게 들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경쟁이 앞으로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당장의 친환경 선박에 있어서는 그 LNG와 메탄올 시장이 거의 양분되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선박들을 건조하는 입장에서 누가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력이 제일 높은 편인 건가요? 전 세계에서 LNG 캐리어를 제일 많이 만들어 본 업체는 지금 하나오션이고요.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의 누적 그 건조 척수는 사실 조금 비슷합니다. 1, 2등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적은 양을 HD 현대그룹이 만들었었는데, 메탄올을 또 수주를 막상 제일 먼저 한 건 지금 또 HD 현대그룹이어가지고, 양쪽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서로 경쟁력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대그룹과 하나그룹이 좀 경쟁 구도로 있는 거네요. 지금은 좀 그런 상태이고요. 근데 이 또 HD 현대그룹에게 이 메탄올 추진선을 발주한 이 선사의 경쟁사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데로 또 가겠죠. 그래서 이쪽도 결국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후행적으로 수주를 했고, 느리긴 하지만 올해 수주를 했고, 그러면 이제 이쪽이 또 만들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또 HD 현대랑 이제 경쟁 구도를 또 그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사는 앞으로도 계속 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 조선주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과거와 지금은 분명 다르다. 이 친환경 선박을 누가 선점하고 앞으로 계속 점유를 뻗치느냐에 대해서 대장주가 좀 선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가령 과거에는 그 뭐 벙커선이라든지 이런 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선박들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했던 업체들이
진짜 대장격 기업들이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도 봐도 미포조선 대비해서는 다른 업종 대형사들이. 네 그런 애들이 좀 강하게 가더라고요. 대형사들이 더 강하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이번 사이클에서는 저희가 현대미포조선이 주로 많이 만드는 MR 사이즈의 선박보다 큰 선박 위주로 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컨테이너선이 됐건 LNG선이 됐건 뭐 탱커가 됐건 다 대형선은 저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 선가가 오른 반면 저희가 MR 탱커 5만 톤 정도 급에 해당하는 미포조선이 주로 만드는 그 배는 한 30% 이하로 상승을 한 상황이고 대형선들은 만약에 LNG 추진선으로 발주를 한다, 뭐 메탄올 추진선으로 발주를 한다라고 하면 그 연료 탱크를 또 따로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선박에다가 연료 탱크를 추가로 실게 되면 그만큼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침해를 당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큰 설비를 바꾸는 건 중소형선 선박에게는 오히려 대단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비싼 연료를 그냥 쓰는 게 낫지 저희가 또 다른 연료 탱크를 막 해가지고 하면 화물을 실을 자리가 없고 다 연료 탱크로만 찬 그런 매우 비효율적인 선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형선들은 이런 신규 스펙 투자를 맘 놓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중소형선은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 성과가 오르게 된 큰 요인이었던 친환경적인 거에 대한 접근이 조금 느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그러면 혹시 연구원님께 좀 여쭤볼게. 저희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니까 투자 관점으로 이 조선주를 보려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지표는 수주 산업이니까 일단 수주 보셔야 되고요. 수주가 나오다가 수주는 잘 안 되는데 지금 저희 잔고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 엄청 좋을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 두 개에서 하나가 이렇게 힘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중요한 게 어쨌든 저희가 주식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주랑 실적이 만나는 시점일 때가 저희가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23년부터는 실적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에 대해서는 21년 상반기만큼 지금 양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가격이 높은 수주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 정도로 수주를 받으면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실적이 개선되는 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즘 긴가민가 하시는 거죠. 발주 세기가 코로나 때보다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코로나는 끝나고 다시 리오프닝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계속 줄다가 발주량이 더 줄면 결국에는 실적 개선세 되는 거에 대한 것도 그냥 잠깐 되고 끝나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매주 이렇게 조선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뭐 지난주에는 어느 정도의 수주가 있었고 뭐 어느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전방 산업에 대한 체크를 많이 주말에 해서 드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조선 업체들이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만큼으로 뭔가 수주 시장에 이제 이상이 생겼다거나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지 이런 포인트를 많은 분들께서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부분 또한 전이랑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과거에는 누가 얼마나 많이 줄을 많이 세우느냐 뭐 이런 거였다면은 요즘은 이미 3년치 확보했으니까 앞으로 줄 세우는 거는 더 비싼 고객 이러면서 조금 선별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냥 이 수주 잔고의 양만 보기보다는 그 퀄리티가 중요해진 시점 같기도 하거든요. 안정성을 보는 거죠. 저희가 5년치를 줄을 세울 수는 있어요. 지금 당장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5년치를 줄을 세웠으면 그 5년 뒤에 이 선주가 과연 정말 그때 배를 찾아갈까에 대해서를 제가 확실히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3년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준이지만 조선업체들이 이게 3년치를 훌쩍 넘어서게 되면 사실 되게 장담하지 못할 미래를 미리 약속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성과가 오르고 있는데 제가 5년 뒤 거를 지금 만약에 확정 지어버렸는데 나의 경쟁사는 내년에 수주해가지고 더 높은 가격에 수주를 해버리면 제가 미리미리 그걸 선점해버리는 바람에 미래의 수익을 놓쳐버리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상당히 이렇게 잘 제한하면서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고부가 가치 선박들의 성가 자체가 계속 높아지는 흐름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업황이 안 좋은 막 컨테이너 선박도 성과가 막 오른다거나 막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럼 성과가 오른다라는 건 결국 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열척을 지어도 100만 원짜리 10개를 짓는 것과 120만 원짜리 10개를 짓는 건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비용을 들이고 저희가 매출은 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를 이제 계속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게 또 원가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항상 철강업계와 네, 막 왔다 갔다 하는 후판 가격인 것 같은데 이 후판 가격의 최근 흐름은 어떤가요? 작년에 피크를 찍고 이제 좀 내려온 다음에 이제 업계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약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크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하락한 수준인 것 같고 이게 과거에 후판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에 그냥 이제 머물러져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많이 올랐던 그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이미 충당금을 대단히 많이 떨어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업황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후판을 쓰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가정하는 것 또한 되게 무리스러운 가정입니다. 저희가 업황이 좋아지는데 재료 가격이 무조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선업체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레벨을 크게 넘어서지 않을 정도만 되면 뭐 24년, 25년에 대한 원가 수준을 다 어느 정도는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의 그 실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여기에서 다시 재차 후판 가격이 막 널뛰기를 하면서 2배가 됐다.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21년 상반기나 22년 초 이럴 때 했던 재료비의 급등에 의한 뭐 충당금 설정 막 이런 게 한 번 더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만약에 재료비가 찔끔찔끔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 이거를 빌미로 해운사들에게 저희 재료 가격이 계속 올라서 앞으로 만드는데 원가가 더 들기 때문에 선박의 가격의 이 부분을 좀 녹여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먹혀들기가 조금 편해지죠.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논리로 형성이 되는 가격이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제품 가격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연구원님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조선 업황, 조선주를 못 믿어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그 20년 전에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못 봤던 건 아니었잖아요. 일단 저는 투자자분들이 이런 걱정을 여전히 하셔서 그게 이 조선주 주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모두 다 같이 흥분해서 막 좋아하실 때 주가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계속 의심하고 안 좋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저희가 그 산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뭔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미리 틀어막으려는 조치를 좀 취할 거잖아요.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일단 인력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조선이 제일 좋을 때 20만 명 정도의 종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에 정말 조선 업체가 많았습니다. SPP 조선, SLS 조선, 신화 조선, 성동 조선해양 지금 다 조선하지 않고 있어요. 사업장도 없어졌죠. 저희가 지금 이제 하나오션으로 바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설비들 중에서 플로팅 도크라고 하는 걸 띄워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한 도크당 만약에 한 10척을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 10척 정도 지을 수 있는 역량이 줄은 거잖아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도 울산에 있는 10개의 도크 중에서 4번, 5번 도크는 지금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생산 역량이 떨어진 것이라서 옛날만큼 다시 배를 짓는 양을 회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20만 명까지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21년 상반기가 아마 조선업체들 기준으로 건조량이 제일 바닥을 쳤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는 심지어 이제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물량이 없어서 그냥 놀았어요라고 하는 업체들도 심지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 인력이 10만 명이 깨졌어요. 한 9만 4천 명까지 줄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토막 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지을 수 있는 역량은 예전 피크 대비해서 저희가 한
60에서 70% 사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한 14,000명 정도라고 정부 추산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까지 해서는 이 부분 한 5,500명 정도는 어느 정도 충당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모자라죠. 여전히 한 9,00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니까 저희가 올해 대비 내년 대비 내후년 정도까지 조선업체들이 하는 일의 이 가격이 아니라 양이 늡니다. 그때까지 저희 아마 인력이 모자라요. 이게 계속 나올 거라고 보긴 하지만 이렇게 인력이 모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대응책이 있죠. 뭐 외국인 그 노동자를 좀 늘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에서 넘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신규 인력이 또 육성이 되어서 이 현장에 투입되기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 하나, 삼성이죠. 이 1년에 키울 수 있는 신규 인력이 한 진짜 많아봤자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온 신규 인력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매주 지금 또 들어오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다른 업종에서 넘어오는 걸로 인해서 저희는 점진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었으면 올해 상반기 조선 업체들 매출이 그렇게 늘 수가 없습니다. 조선 업체들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한 거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0%씩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은 해결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 조선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업종 중에 건설업은 한 50만 명 정도 종사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요만큼만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조선 업종에서는 충분히 그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을 타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최근에는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 2차전지 이쪽은 로봇 도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싶어서 조선 쪽도 그런 로봇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선도 자동 도장 기계 있고요. 자동 용접 기계 있는데 저희가 자동차는 똑같은 설계도로 만든 양산된 제품을 파는 제조업이지만 조선은 선주마다 해달라고 하는 게 다른 100%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수주 산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배들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겼으니까 곡면도 되게 많고 해서 저희가 직선 구간에 대해서는 뭐 용접할 때 자동 기계 도입하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 손이 여전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만약에 한 105명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는 거면 지금은 100명 투입돼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생겼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자동화에 있어서는 조금 제조업 현장 중에서는 약간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업이 지금까지 발달되어 온 행태를 보면 인건비가 싼 순서대로 유럽, 일본, 한국, 중국 요 순서대로 발달을 해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